본 강연에 모신 연사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계신 김용태 의원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금융 관련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쭉 와서 인사드리니까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요. 금융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무위원회 현안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침에 와서 바로 지금 MBC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시선 집중. 주제는 김영란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병원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이 김영란일 겁니다. 하나는 악마, 하나는 천사. 김영란 천사 대법관이 어떤 법을 냈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근데 문제는 김영란법을 알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은 법이다. 한국 사회를 완전히 뜯어 고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4번에 걸쳐서 국회에 뭐하고 있냐, 김영란법 통과시켜달라. 대한민국을 개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영란법을 정말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흘러가고 있는 흐름, 김영란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가치 판단도 없고 정파적 이해관계나 이익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 몇 년 됐죠? 여러분들 벤치 검사 기억하시죠? 월급을 꼬박꼬박 받은 겁니다. 후원자로부터 이 검사가 월급을. 근데 이 사람 이거 이제 적발이 됐는데 정작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도 정말 화가 나셨죠. 이 무죄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형법에서 뇌물죄라는 거는 직무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강 변호사 계시지만 직무 대가성.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을 봐줬다. 그걸 대가로 해서 돈을 받아야지만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제 월급 받듯이 받으면 처벌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어떤 공직자를 타겟으로 삼아서 무언가 로비를 하고 싶은데 직접 안 하고 그 주변, 즉 가족에게 로비를 합니다. 금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사업상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랬을 때 현행 우리 법은 일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거의 처벌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화나죠.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별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한 사람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머릿속에 성안을 하신 것을 국민권익위 내에서 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되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성안돼서 2012년도 중순부터 이제 쭉 회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 법안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소위 김영란 원안이라고 합니다. 원안. 김영란 원안은 정식 명칭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안이 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법 예고안. 이 입법 예고안을 이제 이게 정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정부의 한 부처가. 그러면 정부 전체가 이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그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법무부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제처가 이제 법률적인 모든 이 작구나 이런 걸 다듬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안으로 최종안으로 만들면 이걸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통과되면 국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정부 안에 이런 거. 그 정부 안으로
2013년 8월에 넘어왔습니다. 작년 8월에. 그리고 나서 이게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잠자고 있다가 바로 세월호가 넘어지고 나서,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정부의 간사가 되고 나서 이제 이 기억난법을 제가 바로 그 동의를 풀고 동의를 뜯고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내용은 큰 덩어리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 청탁을 하지 말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라. 그래서 금품이라고 하면 돈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뭐 선물이나 편의 제공도 다 포함됩니다. 금품 등을 수수하지 말라. 세 번째가 이해가 충돌하는 일은 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 앞부분은 다 이해가 가실 테니까 마지막 부분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구청 건축계장입니다. 근데 우리 형이 저한테 어느 그 동네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 건축계장의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뭐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예외상 이 계장이 그 일을 비껴놨을 때 대리할 사람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그랬을 경우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여 허락을 해주죠. 그런 경우는 하여튼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 법에. 왜냐면 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덩어리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할 거냐, 누구. 그 다음에 죄가 뭐냐, 그 죄에 대한 벌이 뭐냐, 이렇게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누구, 다음에 죄, 벌, 이렇게 되는데,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누구가 공직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공직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실 겁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일이 아닌 게, 당연히 국회의원 들어가죠. 무조건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이 무조건 1번이 헌법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쭉 이제 공직자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2012년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지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을 정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에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졌겠죠. 국회의원, 장관, 차관, 국장, 뭐 쭉쭉쭉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반론에 직면한 겁니다. 야, 국회는 원래 하이직, 대면 접촉하는 데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딱 반론에 직면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위 고하를 막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반론에 의해서 대충 일감으로는 고위공직한 이런 사람을 대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저의 이러한 반론에 의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간을 할 거냐, 이 기간을 빼고 이 기간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기관을 막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 기관 내에서도 부서, 예를 들어 우리 당장 뭐 돈을 만지는 총무관이 뭐 자재를 이게 뭐 돈을 오고 가는 무슨 뭐 재무팀이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패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어디에서든 벌어질 수 있게, 그래서 부서도 막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이 SH공사 이런 데서도 이게 납품비리 뭐 벌어지고 그러는데, 철도 요새 뭐 관피아 나오는 그런 데서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직 유관단체 전부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그래서 이걸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가 158만 명이 되었습니다. 158만 명, 당사자, 이 법의 당사자가. 근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크게 원래 기본적으로 구상됐던 게,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158만 명이 되었고요. 그 가족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그런 겁니다. 막연하게 처음에는 그래 배우자. 아니야 이거 아버지한테도 갖다 줄 수 있는데 부모한테. 아니 그거 자식한테 갖다 줄 수도 있겠지. 아닌데 이 집은 형님, 형제가 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이 집은 장인하고 또 왜냐면 장인을 모시고 같이 사는 사람이죠 공직자가. 그럼 장인하고 처가하고 같이 살면은 처남처제도 위험한 해서 어떻게 되느냐? 민법상 가족을 준용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 혈족 및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혈족 그리고 형제 자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 배우자,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내 아들, 딸,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아까 한 집 살림을 하는 거죠. 뭐 아니면은 한 집 살림 안 하면서 내가 그 집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충 얼추 따져보니까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1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가족은. 그래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1,58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이제 1,580만 명은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법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금품수수일 테니까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 특히 제가 2달 반 동안 산악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김영란법에 감히 반대를 하다니. 특히 저 가장 친한 친구들도 김용태 이제 배에 기름이 꼈구나. 그냥 그 김영란법 통과시키지 왜 이렇게 자꾸만 저항하냐.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제 딸내미도 우리 아빠는 김영란법 반대한다고 하더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간단한 배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에는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인지 문제는 봅니다. 제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법안 소위 우리 심사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했느냐? 현재 국민권익위원장. 이분이 그냥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사실 대법관은 정치적 임명이거든요. 그리고 법관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제가 아는 바 중앙지법법원장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의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갖는.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장이 중앙지법법원장 출신입니다. 이분의 답변입니다. 10년 전 출가한 내 여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이 그 제주도로 출가를 했는데 저는 여기 살고 그런 사적 관계로 누구한테 100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그거를 우연찮게 집안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이 그걸 받았다는 거. 그럼 그 여동생한테 그걸 돌려주라고 해요. 여동생이 오빠가 뭔데 이걸 나한테 돌려주라 마라 하느냐 안 돌려줬습니다. 그럼 제가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법이 김영란법이라는 그 법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 말고 구급 직원도 똑같습니다. 국회 구급 직원 내지 동사무소의 구급 직원 내지 아니면 남해 마늘 연구소의 구급 직원도 아니면 남해 재단법인 남해 마늘 연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20명 근무하는. 그것도 공직 유관단체거든요. 거기 있는 구급 직원들이 동일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법안 심사를 하다가 황당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저희는 설마 했는데 그 권익위원장에게 답변을 하니까 어이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사회 상규상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냐 그랬더니
이 법이 그러니까 규율할 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준용을 하나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무한대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회상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상규. 우리 여기 지금 김현영 우리 강 변호사 계시는데 우리 형법에서 사회상규를 해석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학설도 막 충돌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조리 다 법원단을 열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다. 근데 그 국민권익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그 사회상규라 하면 관혼 상제상 부조, 그것도 과하지 않은 부조의 하나인가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답변에 의하면 아까 100만원 받은 제주도 10년 전에 출간 여동생이 받은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동생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제가 남해 마늘연구소 구급 직원이에요. 우리 사무실의 구급 직원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최초 제안자인 우리 김용란 전 대법관께서 국회에서 우리 공청회에 좀 나와주시라 여러 번 요청했는데 나오시지 않고 밖에서 요새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강연하시면서 국회가 의하고 있다, 그런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 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용란 의원님 대법관이라 정말 존경받을만 하시고, 뭐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의미는 있지만 그런 발언이 현재 우리 법원의 제안 부서인 국민권익위원장이 해석하는 걸 보고는 뭐 정면으로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거봐라, 국회가 괜히 엄살 떨면서 자식들 말이 하기 싫으니까 집에 빠져나가려고 안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덩달아서 청와대 대통령은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 4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요걸 제가 아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내일 모레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독배를 삼키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라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바뀔 수만 있으면. 근데 아무리 여론이 거세도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공청회를 내일 모레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말을 해줄 사람들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공청회 때는 법무부, 법제처, 변협, 그다음에 요즘 뭐 낙양미가를 울리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그리고 몇 분 노스쿨 교수하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법은 어떤 케이스를 배제하는 형태로는 법 적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판사 만원이 되거든요. 판사 만원. 그래서 X축, Y축을 변경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케이스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직무 대가성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액수가 얼마일 때,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잘라서 축을 조정해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판사 마음 원님 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김영란법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이 법이 그냥 법이 아니고요. 딱 지금 표정들이 완전히 얼어붙으시는데,
청탁법은 더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됩니다.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제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이 법 보셨어요 혹시? 전문을 보시면 예. 이 부정청탁 금지는 그 내용 자체가 더 황당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무슨 뭐 준 사람을 처벌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받은 사람, 어차피 공직자의 문제니까. 그래서 근데 다만 참 그거를 또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법에 이 김영란 소위 김영란법에 전범이 있느냐? 전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의 최초의 법입니다. 물론 이와 정신을 같이 하는 유사한 법제는 있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법제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법입니다. 우리 로비스트. 그러니까 로비스트법이라는 게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만나는 건 당연히 만날 수 있고요. 누구를 통할 때는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로비스트가 등록된 로비스트가 공직자를 만날 때는 만나는 기록들을 남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전 부서에 접촉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도 접촉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들을 규정한 법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형사처벌을 전제로 그 죄와 벌을 정확하게 정해놓고서 규율 대상을 정하는 이런 체계의 법은 제가 없는 거로 아니 뭐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우리 국회 입법조사에서 조사한 거. 그래서 하여튼 뭐 지켜보십시오. 제가 남 얘기하듯이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이 법이 지금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여러 가지 기제로 작동할지 그거는 이제 공청회 끝난 연후에 저희가 법안 소리를 열 텐데 열고 뭐 물론 아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저하고 토론했던 분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이거는 뭐 원래부터 무슨 원래 뜻이 그러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워낙 무조건 법사위원장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으니까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북으로 요새 뭐 한참 문제니까 여기 뭐 두 분 지금 금융 전문가가 계시는데 다른 분들 혹시 이제 도움 받으실까 싶어서 국회에서 나왔던 분이 제가 두 가지만 좀 동북 관련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동북그룹 사태 내용은 대충 다 아실 거고요. 정말 김준규 회장이 왕창 물린 뭐 철강이니 뭐 이런 거만 내놓겠다. 그랬더니 그건 완전히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만 내놓으면 뭐 하겠느냐. 너도 이걸 다 살리고 싶으면 네 돈 좀 내놔라. 그 김씨 일가가 좀 내놔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배째라. 아니 그래서 당신 지금 동부 화재니 좋은 것들 이런 데는 안짜배기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아들 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채권단은 황당한 거죠. 채권단에 가장 크게 물린 데가 산업은행인데요. 산업은행은 황당한 겁니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불명예 하여튼 동부화재는 이런 건 다 아들 거는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이 그겁니다. 저거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그러니까 동부 철강이니 동부의 뭐 하여튼 뭐 옆에 동부 건설 이런 데는 여기가 지금 어려운 게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 동양 사태 때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들의 통상 그 당시 회사채 금리가 8%짜리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8%짜리도 엄청 악성이었죠. 8% 회사채 8% 9%짜리 악성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동양증권에 그냥 갖다가 파는 거 아닙니까? 동양증권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데 그때 회사채를 판 게 한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근데 지금 동부는 우리 아까 부실 악성 기업들이 회사채가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양 때보다 1.8배 정도 됐죠.
거죠. 근데 그 회사채 금리가 최고 11%짜리도 있더라고요. 다만 지난번 동양사태 때 하도 놀래가지고 금융위원회가 막아놓은 게 그 같은 계열사 중에 금융사들이 자기 계열사의 회사채를 그 위탁 판매한다든지 사서 판매하는 걸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동부도 지금 있죠, 증권사가. 있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할 뻔했죠. 그거 안 막아놨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부가 지금 아까 회사채로만 놓고 보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채권단도 피를 흘려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지만 채권단이 혼자만 손해는 볼 수 없으니 사실은 오나 일가에서 정말로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포함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잘 말을 안 들어보니까 정말 답답했는데 어제 국회에서 뭐 여야 뭐 이구 동성으로 뭐 하는 거냐, 장난치냐. 일단 8월 달에 국정감사부터 불러내겠다.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 한참 했더니 다시 한번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더 압박을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거기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 뭐 메인인데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전혀 금융의 문외한입니다. 컬리큘럼을 한 적도 없고요. 전혀 뭐 저는 뭐 대학원에서 대학원은 물론 대학에서도 금융 관련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금융의 금자동으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금융 이 정무위원회만 7년,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법안 소위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안 소위는 통상 2년 한 임기 중에 2년 하게 되는데요. 저는 18대 때도 임기를 3년 했었고, 그건 19대 와서도 법안 소위 2년하고 또 법안 소위원장 하니까 제가 재선하는 동안에 법안 소위를 이제 7년 하게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무위의 가장 중요한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안과 더불어 금융 관련 법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당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맑게 알아듣는 정도 되는데, 제가 뭐 전문가들, 특히 우리 지능무소 뭐 금융위원회 출신 뭐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이제 정책금융공단 사장이시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제 화나고 열받았던 게 이 양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들 금융용어를 막 쓰시니까 우리는 뭐 청약에 받을 때 완전 소련말이었거든요. 전혀 모릅니다. 주어라고 공부해서 좀 이해하고 하면 3개월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무슨 소리 했는지조차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혹시 그 컬리큘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만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안 하면 도저히 법안 심사를 못하는, 법안 심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못하니까요. 완전히 이제 망신이잖아요. 창피하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대신 무작정해서는 안 되고 저만의 방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몇 가지 터득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을 크게 이제 4덩어리, 5덩어리로 나눌 수 있죠. 가장 큰 게 은행이겠죠. 뭐 우리나라 금융 중에서. 은행. 두 번째가 생명보험. 보험이 있죠. 보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생명보험, 다음에 손해보험.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겠죠. 신용카드. 그리고 금융투자. 금융투자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겁니다. 뭐 증권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이니 뭐 이런. 마지막으로 덩치는 작지만 저는 꼭 여기를 넣어줍니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요새는 뭐 보이지도 않지만 저축은행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덩어리를 따지면 세분의 하면 6개. 뭐 아까 손보하고 생보를 나누니까 6개 정도 되는데, 이 6개의 제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여기 우리 두 분 신고인 사장님하고 정책공공사 그
사장님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금융이 서서히 아니 어떤 부분은 급격하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내지 급격하게 침몰하는 이유가 뭐냐? 대외적 요인이냐? 아닙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가까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멀게는 1997년도 IMF가 있었죠. 이 두 개 다 물론 우리 내부의 모순도 당연히 존재했었지만 외부의 충격이 이 내부를 이제 흔들어서 우리가 훅싹 가라앉거나 아니면 막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죠. 근데 자금 2014년도 아니 13년도 아니 12년부터 시작된 우리 금융권 전반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그야말로 내재적 위기입니다. 그럼 이 내재적 요인의 근본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실 겁니다. 몸으로 딱 느끼실 겁니다. 대한민국 산업화 이후 만성적인 자금 수요 초과 국가였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자금 수요 초과 국가. 자금 수요가 초과하면 나타나는 제일 현상이 뭡니까? 이자가 비쌉니다. 돈값이 비싸죠. 근데 대한민국은 2008년을 기점으로 자금 공급 초과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급속하게 비가역적으로 지금 폭폭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돌이키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단점이네요.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벌어지는 거 뭐 복잡하게 각 주체별로 얘기할 거 없고요. 아까 금방 우리 금융업권만 갖고 얘기하면 금융업권이 이제 수익 모델이 망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금 초과 공급 국가가 되면서 수익 모델이.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 뭐 제가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는 뭐 다 다르겠지만 영역별로 기본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은행으로 치면 예금 받아다가 예금 받으면 이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만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하고서 이자를 받잖아요. 예금은 예하고 이자를 주고 대출 받잖아요. 그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예대 마진이 무지하게 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뭐 보험등으로 다 마찬가지로 이런 데는 어떻게 되냐? 돈을 이제 고객들로부터 받잖아요. 받으면 그 돈을 놀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돈을 굴리면 돈이 됐습니다. 뭐 빌려줘도 되고요, 땅을 사도 되고요. 굳이 어렵게 저렇게 그 아주 오래비띠 같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좋은데 장기적 투자 안 하고 그냥 돈 굴리면 돈이 됐던 겁니다. 근데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돈 굴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돈은 넘쳐나는데 굴릴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고객들한테는 계속해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익 모델이 이제 망가졌다는 겁니다. 은행으로 치면 은행은 예대 마진이 좋으니까요. 어떤 걸 했느냐? 우리 금융당국하고 특히 국회가 득달처럼 족쳐댔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서비스해라. 그래서 국회가 하나씩만 뺐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동단으로 같이 합니다. 왜냐면 얻어 터지니까. 뭘 했느냐? 수수료 다 공짜. 아니면 아주 싸게. 우리가 부산에 있는 누구한테 송금할 때 우리 지금 거의 공짜로 하지 않습니까? 은행 통하면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요새 며칠 전에 신문 나온 거 보셨잖아요. 현금 인출기 막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인출기. 그 현금 인출기 수수료 받지 마라라고 한 게 우리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 그 근거로 드는 게 왜 은행 어렵다면서 은행장 연봉 20억이냐 그런 거 혼내는 거죠. 은행 어렵다면서 자식들 니들만 연봉 평균 1억 넘잖아.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족쳐가지고 뭐 여전히 그 은행장 연봉도 높고 은행 연봉도 높은 건 알지만 아까 예대마진이 망가지면서 이제 은행들이 본인들이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좁아지니까요. 다음에 안에서 이제 좁아지니까 이제 수수료가 간절해진 겁니다. 은행은 간단하게 은행의 수익을 표시하는 지표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님이라고 합니다. 님. 님은 뭐 여러 가지 말고 버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중간에 남는 게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안에 감가상각도 있고 투자 비용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통상 우리 그 진 사장님 제가 그런데 한 1.8은 최소한 넘어야지 돌아가는 거죠. 1.8 이상은. 근데 지금 1.8 밑으로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퍽퍽. 그래서 혹시 은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우리 이제 하반기 보면은 이제 은행 다 완전히 이제 처박힙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도 돈을 굴리지를 못하니까요. 게다가 보험은 이제 막 이 계약했던 것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줬죠? 예전에 막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막 팔았거든요. 한참 막 팔을 때는 막 9%, 12%짜리도 팔았죠. 지금 돈 돌려가지고 무슨 9%, 10%, 5% 못 버는 세상 아닙니까? 선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도 신용카드가 우리 국회에서 결국 대출 이 금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하락 압박을 넣으니까 신용카드도 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 이거는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서비스거든요. 그냥 이거조차도 그냥 국회에서 막 득달같이 막 내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다 그 부분에서 적자를 보니까 뭔가 이제 대출협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축은행은 다 죽었다가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저축은행은 이제 망하는 건 면했지만 여전히 인구의 세월을 5년 이상 지금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제가 잠깐 건네떴는데 우리 증권업계 이런데 증권업계는 제가 아는 바 증권사가 6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여 개.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 아주 큰 데 말고요. 나머지 하는 데는 주로 뭐였냐면은 소위 판매 수수료 먹었죠. 사고 팔고 하면은 그걸 해서 물론 이제 회사채 같은 것도 발행해주고 IPO 기업 공개도 해주고 큰데 M&A 같은 데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기본적으로 아주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속된 말로 기본빵을 하는 건 아까 여러 고객들의 판매수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10년 전 대비 판매 수수료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5분의 1. 근데 10년 전 대비 증권사는 2.5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대비 약 14배 정도의 수익이 악화된 겁니다. 판매 수수료 부분에서.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상당 부분이 객장에서 이 일을 담당합니다. 답이 없죠. 객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아까 회사에, 여러분들 회사 하시는 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10년 전 대비 14분의 1로 판매 수수료 부분이 돈 벌어들이는 게 악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자르든지 아니면 부서 배치를 해야 되지, 전환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왜? 노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권업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절반은 망해야 된다.
근데 망하는데 M&A 방식이 아니고 없어져야 된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직하면은 2012년도 우리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런 아이디어까지 냈던 겁니다. 위에 상위에 있는 큰 증권사 4개, 대우증권, 삼성, 현대, 그다음에 우리 뭐 이런 데 큰 데를 이들 나가서 IB 해라, IB. 안에서 어정되지 말고 IB 해라. 다 풀어줄 테니까. 그래야지 그럼 나머지 그 등치에 그 여력만큼 좀 밑에 있는 애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런 가상과 진짜 했었으면. 물론 그 과장된 측면이 있죠. 과장된 측면, 제 말에 과장된 측면이 있죠. IB 해서 진짜로 밖에 나가서 이번 노무라 같은 데서 붙고 막 하고 해봐라 라고 하는 취지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이 맨날 우리 산업자본에 돈 내는 역할만 하는 게 니들이 정말 나와서 돈을 벌어봐라 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그 취지 속에 이 목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증권업계가 어렵습니다. 오직하면 증권업계 지금 최대 현안이 뭐냐? 방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방문 판매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보험 파는 것처럼 보험 판매, 보험 설계사가 집집마다 아니면 회사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우리 증권 상품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객장에 있는 사람들, 객장에 앉아있지 뭐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오죠.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금융이거고요. 그래서 금융이 뭐 엄청 욕을 얻어먹죠. 물론 우리 5분 내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여기 진 사장님 잘 아시지만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꿈을 꿨느냐. 금융도 돈을 벌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만 돈 버는 게 아니고 금융도 돈을 벌어보자. 지금까지 땅 짓고 헤엄치지 않았느냐 안에서. 나도 돈 벌자. 우리가 모건 스탠리 정말 일본의 노무라처럼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 그래도 언제까지 이럴 거냐. 우리가 하다못해 뭐 틈새 시장이 있지 않겠냐. 나가서 돈 벌어보자 우리도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최초로 했던 첫 번째 금융정책의 프라이어티 넘버 1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산업은행 민영화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쭉 모든 금융을 나갔더니 그래서 산업은행이 가장 똑똑한 거예요. 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을 민영화해서 밖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대표선으로 내보내서 대신 이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데가 게임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금융정책 넘버 1, 프라이빗 넘버 1이 뭐였느냐? 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였습니다.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년간 쉽게 얘기하면 허송세월 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년 사이에 내재적인 모순이 축적되어서 지금 금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관적인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작년 올해 연속 2번 각 업권에 저는 사장님 만나서 뭐 이게 밥 먹고 얻어먹고 품 잡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서 부사장도 좋고 전무도 좋고 상무도 좋고 가장 실무 핵심 기획조정실장 안에 있는 분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자. 제가 업권별로 토탈리 연애 8번씩 해서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권별로.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다 적어서 와야 된다. 당신들. 건의할 게 뭐냐. 건의할 것도 나눠라. 법률 개정 상황인지 시행령 개정 상황인지 규칙 개정 상황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
금융위가 됐든 금감원이 됐든 방침 변경이면 가능한 건지 다 적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페이퍼가 57개 과제입니다. 이 안에는 법률 개정 사항도 있고 시행령, 뭐 감독 규정이라든지 개정 사항. 저희 그래서 법률 및 감독 규정안까지 개정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청와대에 보내고 우리 집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요거 별개로 우리 신재영 위원장하고 제가 작년 말부터 신재영 위원장 길들 못 가가지고 금융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금융위원장, 신재영 위원장 연구 역강 하신 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다. 뭐하고 사고 2번 수습하고 동양사태로 망하고 다음에 카드 정보 유출돼서 망하고 그거 수습하다 끝났다. 신지현 금융위원장 시대는 그거 끝이다. 한 게 뭐 있냐 당시에. 한 거 아무것도 없죠 뭐.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미적미적 하다 올해 들어서 막 바짝 지금 땡기고 있는 그래서 모든 분야, 금융 분야에 지금 규제를 아니 풀로 전수조사해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 중입니다. 아마 발표를 내일 모레 한다고 그랬나요? 11일? 11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건의받은 것도 이로 반영도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규제 개혁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금융도 뭔가 저희가 이 중대한 그 기로에서 있고 우리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 용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규제 개혁의 최대의 적이 누구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서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규제 개혁의 최대의 적.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 도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여기는 9시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무역협회 정상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강의 제목을 볼 때 금융 관련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융하고 관계없는 일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좀 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볼 때 환율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2.8% 정도 수출이 증가했지만 원화로 따지면 적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부분하고 환율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흥미삼아 당구연합회 5대 회장님이신데 당구는 얼마나 쓰시는지. 후자부터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구 0점입니다.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대성학원에서 재수했거든요. 제 나이 한 50대 중초반 하시는데 종로학원은 술로 망하고 정일학원은 연애로 망하고 대성학원은 당구로 망한다. 그래서 우리 학원 담임 선생님이 늘 당구 치면 죽어. 그래가지고 당구는 제가 대학 들어가서 당구를 안 배웠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생활체육협회의 당구연합회 회장이 공석이 되면서 그 부회장들이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뭔가 당구연합 회장으로 누굴 모시자라고 쭉 하다가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김용태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바로 그분이 대성학원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설득해서 오히려 당구를 못 치는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민원회를 하듯이 이걸 하자 해서 제가 당구연합 회장이 됐는데 곧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정직 그거라고 저희가 돈 받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재밌게 우리 차유람 선수나 이런 친구들 구경하고 하는 재미로 그리고 이것저것 조금 후원이나 좀 끌어다 주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또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당구는
근데 약간 시선이 그래서 전국대회를 제대로 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환율, 금리, 저를 정치판으로 이끈 저의 멘토가 계십니다. 멘토가 뭐 한때 최고의 낙양지간을 올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제1선에서 이끌었던 분이시지만 한동안 낙백의 세월, 그야말로 갓난의 시절을 보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십니다. 그분이 낙백의 세월을 보낼 때 알게 돼서 그분이 저를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한테 소개하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정치판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우리 장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만수 장관은 철저하게 경제 정책의 가장 근본,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환율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환율. 여전히 대한민국은 수출 경쟁력이 가장 강하다. 내수는 인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수출이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이다. 나라가 먹고 사는. 그 전제로 한다면 환율은 지금 현재 환율 정책에 미친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까? 늘 우리가 경제 정책이라는 게 포커스가 중요하고 물론 평정심도 중요하죠. 다음에 균형을 찾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정책에는 주체들한테 주는 명확한 시그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그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그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공갈포만 쏘는 거죠. 이 공갈포는 금방 들통납니다. 시장이 어떤 데인데 그걸 시장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세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뭐.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들이 알짜가 이렇게 최고 코어 컴퓨터 테크놀로지 가진 이런 기업들 말고 삼성전, 현대자동차 말고 현재의 환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소규업 같은 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저는 그나마 우리 최경환 지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현실 감각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주변에서 이 환율 정책은 지금처럼 방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환율은 이제 어떤 나라도 서로 제소하고 못합니다. 다 하는 거래요. 뭐 다 개입해서. 예전에 최소한의 금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다음에 이 금리 부분.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 뭐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금리를 약간 인위적으로 부스트업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고 있느냐? 곧 올라갈 거다. 자연스럽게. 왜? 양적 완화는, 미국 양적 완화는 이제 끝이라고. 그럼 금리는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금융업권들 있잖아요. 금융업권들에서도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현재 어려우니까 그 룸만큼 뭔가 인상을 해도 자기들도 뭐를 좀 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정책당국은 또 어차피 오를 건데 그때가 또 조정할 거냐 라고 해서 안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 업권들 만나면서 그러니까 그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언제냐 그게. 언제인지 모르죠. 다만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하겠지만 그 언젠가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뭐 일부 조정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이 이런데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리는 없고요. 본인들의 기본 목표인 물가 안정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아주 추락하는 경기가 완전히 정말 다운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금리 갖고는 한 번에 움직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현재 우리 경제당국에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는 환율 정책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합의지하기 충환이라고. 예. 저도 금융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이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산업은행을 1000명으로 내세워가지고 금융업도 좀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는 의도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 정부에 와가지고 산업은행 민영화가 백지화된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이제 산업은행 회장이 민유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민유성. 이 민유성은 누구였느냐? 저도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름은 알았습니다. 리만 브로더스였습니다. 리만 브로더스의 그 안에 중역이었습니다. 민유성. 그 산업은행 행장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최고 머리 좋은 선수들이 나가서 유펜, 와턴스쿨이나 최고 좋은데 NBA 나와서 어디 갔습니까? 진짜 리만이나 모건스탠이 들어 기본적인 문제제기. 아이비. 돈 못 번다. 세상 천지에 리만이 망하는 판에 뭘 하겠느냐. 지금 현재 2014년 이 현재에도요. 아이비는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절반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만이 파산하고 나서 그거를 절반을 주워먹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라가 주워먹었고 노무라는 지금 실적 탄탄하게 달랍니다. 늘 세상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금융위기 그 혹독한 시절을 견디면서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이거 해야 된다 금융 그래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때 저희 3박 4일 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갇혀가지고 저도 그래서 몸싸움하고 개판하고 그랬을 때 강제로 통과시켰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했습니다. 민영화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산업원의 한 주는 판다. 이제 시작. 아예 민영화의 출발 스타트 시점은 법으로 정하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이제 그 2012년도 박근혜 정부의 그 경제 팀들이 꾸려지면서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돈 못 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원래 우리 산업은행이 원래 해왔던 거. 근데 산업정책. 근데 물론 산업정책이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도 하긴 어렵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WTO도 있고 해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산업은행에 나가서 괜히 노무라니 모건스탠 이런 데가 붙을 이런 거 말고 그냥 조금 하는데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하자. 그렇게 그야말로 방향전환을 한 겁니다. 그 팀이. 근데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영원히? 왜냐면 누군가는 먹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는 먹고 있는데. 우리가 저 베트남 원자력 발전소 뺏긴 게 일본 은행이 모은 거 아닙니까? 돈 조달을 못하니까요. 우리가 저 맨날 가서 삼성이 어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플랜트 사업이 그 바닷물을 그 식수로 바꾼 이런 어마어마한 플랜트 이게 기술 우리가 좋거든요. 그 백날에서 꽝입니다. 설계에는 백태리 다 하고 감리도 백태리 다 하고 미국. 이거에 돈 조달은 모건스탠이나 얘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가가지고 그런 분이 인건비 받느냐? 인건비도 아니죠. 인건비는 그 다들 노동력이야. 저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 쓰는 거고 우리 관리 감독하고 그야말로 이제 네임밸류를 유지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소문 다 들었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대접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최고로 잘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참가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경쟁을 하면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어려워졌거든요. 다 헛방이 된 거죠. 돈은 누가 벌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설계하는 백텔, 감리하는 백텔이 돈을 벌고 미국에 아까 돈 조달했던 돈 장사했던 미국 아이비가 돈 벌고 그랬던 거죠.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중국은 돈을 자기 돈이 넘치니까 자기들 조달 다 하죠.
1번만 해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하지. 대신 1번은 공사를 한국하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가 좀 더 따내는 거는 돈 조달하는 능력보다는 역시 우리가 기술은 비슷한데 일본보다 조금 싸니까 우리가 아직 뭐 경쟁력은 있는데 돈 버는 구조는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근본적인 계속 이제 이런 문제점 우리가 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많은 특히 이제 답답한 게 그거죠. 통일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게 마중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을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우리 아이비들이 딱 붙어가지고 통일 투자할 때 돈들을 끌어모으는 뭔가 이런 소위 기본 주체들이 있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현재는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여러 가지 아쉽고 어려운 점은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제가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이러한 여운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산업은행이 잘합니까? 그랬더니 엉망이죠 산업은행.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정치에 고위 관료가 얘기하는데 산업 엉망이죠. 왜냐하면 맨날 땅 짓고 헤엄치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경쟁이 그래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무슨 외국에 이런 큰 치고 프로들하고 어떻게 경쟁하는 거. 그런데 걔들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다른 데는 다들 그냥 땅 짓고 헤엄쳤던 이런 스타일을 써가지고, 물론 거기다 안에서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딱 이 국경 안에서만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는 국경 안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게임을 실질적으로 했던 주체는 산업은행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업은행이 밖에 나가서 아주 엉터리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아까 큰 무슨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붙은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조그만 개발도상부나 이런 데하고 게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기업들 돈을 잘 보조해서 프로그램 성공하는 데 돈도 벌고 이제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살리자는 거였는데 그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었죠. 언제까지 구독이 무서워서 잠을 못 담그랴. 그럼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은 이제 일부 좀 수정이 되고, 아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게 그겁니다. 안에서 산업정책은 여기 계시지만 정책금융공사로 떼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산업은행은 민영화되면 그 게임을 한다 했는데 다시 이거 정책금융공사 합쳤거든요. 그 법이 지난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또 제가 현황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아쉬움, 다만 이런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본 과정은 매번 연사분이 다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념 촬영은 테이블당 한 차례씩 하시고 마지막에 모두 모이셔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